겨울도 다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는 2월 27일 교사본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한준이,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봄이 온다고 했었는데요. 봄 햇살처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지금 군산 시장이신 강임준 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산시장 강임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교사모를 찾아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시죠? 예. 어떻게 지내신지 살짝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니, 항상 저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라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바삐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쵸. 또 여기에 코로나19까지 상황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더욱더 시간에 쫓기고 하루하루 비상 상황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받은 재난지원금 카드를 아주 열심히 잘 써서 저희는 너무 좋은데, 저도 이제 진행자 이전에 학부모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요즘에 이렇게 교육과정이 이제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그런 적성이나 특기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좀 지원하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사실 여지껏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짓고 교육 정책을 세우고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학교 교과 교육 위주로 사실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것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제 한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어린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말처럼 이 교육 문제는 어떤 단순히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사회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교육 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우리 학교, 그다음 우리 일반 사회, 그다음 학부모,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흡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우리 젊은 어린이서부터 우리 청소년들까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도 커지는 것이고 본인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저는 우리 사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청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올해 예산도 보면은 41개 사업 한 50억 정도 교육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교육청과 함께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역할은 증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걸 1년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업의 어떤 체험을 기본으로 하는 거라 들었는데 저희 아이도 중학교 때 그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1학년 때 했던 진로 체험 그거 어땠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플로리스트 그리고 그 초 만들기 이런 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네가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냐 그랬더니 그냥 그게 이제 연계성보다는 그냥 체험으로 끝나서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사실 지금 3학년이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좀 기억은 안 나요. 이것이 조금 저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학교 들어가는 입시 목적으로 교육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힘들었죠. 그런데 맞아요. 이제는 그런 교육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회가 다양화되고 하면서
전에처럼 직업군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직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좀이라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내가 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랄지 이런 네네네. 것이 중요하지. 중요할 사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중학교 어린 학생들한테 너 이걸로 네 직업 삼아라 이거 안 되잖아요. 다양한 그럼요.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나는 이렇게 내 진로를 세우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 말하자면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사실은 부족하고 학교 교육 자체가 아직은 거기에 뭐 일정 부분 상당한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역할은 못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그런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군산시에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뭐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 말로서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잘 못 해보잖아요. 이게 꼭 그 뛰어난 말하자면은 그 과학자나 뭐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만의 꼭 시대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이제 그런 특수한 분야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한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가 과연 다르고 또 뭐가 바뀌고 또 우리가 그럼 거기를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를 일단 접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냥 그리고 옛날처럼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100년, 200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못 느끼면서 넘어갔는데 그게 벌써 지나갔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 교육 자체가 기존에 있는 그 학과 공부 위주의 교육이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물 인터넷이랄지 뭐 AI랄지 뭐 AR, VR, 뭐 3D 프린터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걸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월명 초등학교 자리인가 거기에 그 자몽 거기에 4차 산업에 우리들이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교육청과 우리 군산시가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다음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다양한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4차 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맛보기라도 하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좀 꿈을 키워가는 그런 역할들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아마 올해 곧 전반기에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열띠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군산 교사모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방송들 전부 볼 수 있게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찾아주셔가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저희가 성관위와 충분히 협의 후에 진행하고 있는 방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활동적인 제한이나 어떤 상업적인 제한도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 농촌과 어떤 도시 간의 교육 격차나 어떤 그런 소득 격차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물론 이게 뭐 일거에 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점점 기존의 교육대로 하면은 이런 빈부 간의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 그다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격차, 또 뭐 도농 간의 격차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고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골 학교들은 농촌 학교들은 거의 지금 학생 수들이 거의 줄어가지고 뭐 계속 폐교대로 학교가 나오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지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꼭 지금의 우리가 교육에 경쟁에서 낙오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꼭 낙오되는 걸로 여겨지는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더욱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학교 보내려고 낳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이제 조금 변해가지고 시내에서 또 이렇게 시골로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내나 그다음 공동 학군 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시골 학교로 가고 싶어 하면은 저희들이 교육비도 지원을 하고요. 교통비 지원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 수가 거의 없고 적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미술 같은 것을 신청을 하면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시골 학교에서 가장 또 어려운 것들이 그런 예체능 분야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또 우리 원어민들이 영어 가르치는 사업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효용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과연 만족을 할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인식이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인식을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함축하고 있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전에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교육협력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특히 농촌 학교들이 서로 연계해서 이제는 지역 사회와 함께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를 특성을 살려서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리 진로 체험에서도 맞지만 전에처럼 학과 공부를 열심히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자기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과 함께 특히 이제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또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시켜나가면은 사실 어린 우리 학생들이 뭐 중학교나 특히 이제 중학교까지가 말하자면 시골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갑작스럽게 너네들이 대한민국 바꿔봐. 이건 못하고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하는 쪽으로 우리 시골 학교들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저는 좀 아무래도 격차가 좀 줄어들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 창업하는 것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저희 교육협력지구라고 해서 특히 농촌 학교들을 한데 묶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협력지구 내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촌에는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아이들의 가정들이 보통 조부모나 한부모나 아니면 다모나 이런 쪽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열악해요, 환경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에 도시 엄마들이 이렇게 섞이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약간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농촌의 어떤 그런 전원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경계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죠. 네. 아무래도 부모들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요즘에 뭐 ESG 경영 찾고 막 그러니까요. 아주 이게 지금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지금까지의 교육이나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한계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거에 한꺼번에는 못 바꾸지만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바꿔나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농촌에 있는 학교들도 이런 시내에서 가는 학생들이 저는 분명히 늘어날 걸로 보고요.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엄마들 보면은 그런 엄마들 많이 네네, 계시죠. 이제 조금쯤 네, 그래도 바뀌어지기 조금씩 변화는 시작하더라고요. 네.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평균적으로 잘 소통하게끔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유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와 어떤 농촌의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근데 그런 소통이 이제 대도시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 농촌학교 보내고 싶어도 없잖아요. 근데 군산같이 이 정도 도시 사이즈가 농촌학교, 그러니까 시골 학교 보내기가 참 좋잖아요. 얼마 뭐 그럼요. 한 15분만 가면 맞아요. 시골 학교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면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의 인식도 바꿔지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또 발전해 나가면서 이게 해소될 걸로 봐요. 교육만 동떨어지게 그거 해라 그러면 뒤떨어지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함께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바닷물을 한 번에 끓일 수 없듯이 조금씩 바꿔 나가면 네. 언젠가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전환해서 시장님은 혹시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시장님하고 처음 사진 찍었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제가 커피숍을 운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퀼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퀼트 교육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동네 문화 카페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려고 저희 커피숍에 방문해서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었어요? 그랬었거든요. 예. 아, 그런데 그런 동네 문화 카페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1년에 한 3기 한 400광자 정도 모집을 하는데요. 한 1200광자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걸 담당하고 있는 그 전문가분 선생님들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를 했고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원래 이게 근본 우리 취지대로 하다 보면은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아, 5명 이상의 시민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뭘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뭐 본인들이 장소까지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파견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제 강좌를 여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우리가 문화나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큰 규모의 박물관을 짓다든가 무슨 뭐 예술관을 짓다든가 미술관을 짓다든가 이런 것을 짓기 전에 물론 먼저 짓고서 그걸 또 그런 문화를 진흥시키는 역할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토대가 좀 좋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먼저 좀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워밍업 작업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를 하다 보면은 또 본인의 일거리도 생기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이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이 되면서 쓰나미처럼 공단에서부터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시내까지 이게 제가 밀선지를 시작하니까 이게 시내까지 다 이제 어려움에 처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가게들한테 1년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장소를 빌려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월세라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또 지역에서는 또 이 문화나 이런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지도를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5, 60만 원, 한 60만 원 이렇게 수입도 올려서 이게 양득이 아니라 일석삼조인데요. 예. 수강생까지 1차 있으니까. 3피, 예. 뭐 4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피, 5피까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래, 이준호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고수는 같은데 군산아트죠. 이런 뜻에서 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든지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를 더 자랑해요. 이게. 근데 취지와 목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공식적으로 한 어떤 강의실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친분 쌓거나 소통하는 그런 게 좀 적은데 3, 3호 모여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 더 돈독해지고 그럼요. 또 어떤 그 과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ESG 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이제는 혼자서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고 네,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대거든요. 이게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자긍심을 좀 높여주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저는 그렇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지역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 진짜 저 몰랐거든요. 이 동네문화 카페 다른 도시에서 카페한 줄 알았어요. 이 정책을. 그때 이거 우리 군산시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아마 다른 도시에서도 아마 이거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군산이 최초네요. 야, 이건 뭐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나가고 GM도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숍이 이제 운영이 좀 많이 어려워지려고 하는 시기였거든요. 50도에 다졌나 봐요. 그 50도는 아니고 수성동이었는데 수성동도 문 많이 닫았잖아요. 많이 닫았죠. 지금도 50도에서 아직도 분 그런데 찬바람이 수성동까지 여파가 크네요. 그때 한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조금 벌 수 있는 그런 게 엄청 큰 문을 열 수 있는 이유죠. 예. 10만 원이라도. 그리고 월세는 되니까. 그리고 시간대가 커피숍이 항상 막 바쁜 게 아니라 뭐 2시에서 맞아요. 5시까지 좀 한가한 오전에 좀 시간대. 한가하니까. 그런 시간대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정말. 아까 뭐 지역 화폐도 말씀하시고 그거 받으면은 사실 저희가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자분들 뭐 미용실 가거나 아니면 학원비에 보태거나 뭐 이런 엄마들은 제일 식이잖아요. 좋아하죠. 그리고 그 차액 있잖아요. 현금하고 그 지폐 사이에 차액 그것만 모아가지고 또 그걸 생산적인 화폐 가치를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진짜 머리를 많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가 가서 다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중간에 다 셉쳤습니다. 제가. 저도 다 뺏겨요. 보통은 이제 주도권이 이제 그 여성분들한테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좀 시민들이나 서민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간에 잠깐 저희 지금 방송에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댓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영준님께서 학교 학생들에게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나눠주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 좀 해주시고. 그건 교육청에서 아마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좋네요. 왜냐하면 이 자가진단 키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전문가가 저기 체육관에 오시면은 해주는 검사 키트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거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좀 편리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좀 편리하게 하면은 이 양성 음성 가려지는 비율이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특히 집에서 우선 학부모님들이 학교 가려면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그 학생들 자가진단 키트 학교 나눠주는 것을 좀 얼마 전에 회의할 때 보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는 것 같던데요. 일단 계획하고 있답니다. 교육청에서. 자, 그리고 김용건님께서 농촌학교와 관련 깊은 고민과 관심, 깊은 울림입니다. 배주영님께서 저희 아이도 자몽에서 글쓰기 활동을 하는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자, 안종민님께서도 동네 문화카페, 이분 진짜 이거 잘 활용하시거든요. 동네 문화카페로 배우며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저 이쁘게 나오는 거 좀 물어봐 주세요. 예, 우리 시장님 어떻게 멋있게 젊게 나오는지 한번 댓글로 좀 많이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 되게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댓글 더 많이 남겨주세요. 너무 칭찬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실 교육 자체라는 것이 여지껏 교육청 중심으로 우리 사회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꼭 남의 일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요구는 이제 우리 사회가 다 나서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 특히 농촌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지금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식의 논리로 하면은 너무나 고비용이면서 효율은 적고 하려니까 자꾸 어쩔 수 없이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줄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농촌학교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농촌학교 다니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느낌이 안 들고 우리 아이들도 재미있고 즐겁게 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농촌학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육협력지구를 군산은 전체를 다해서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올해 좀 6억 세웠어요. 저희들이 교육청도 거기 예산 세우고 해서 앞으로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나가면서 우리 농촌학교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교육적 교육의 기회가 도심에 있는 학생들과 다름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철학이라고 하면 좀 너무나 좀 거창하고 태어났으면 교육받을 권리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태어난 이상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교육받을 권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삶이죠. 책임져 줘야 돼요. 아니 솔직히 내가 태어날 때 나 태어나야겠다 하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아니 국가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국가인데 태어났으면은 기본적으로 그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즘엔 부분이니까. 태어나는 것마저도 엄마들이 고민을 해서 이게 저출산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되나요? 태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괜히 또 선거법 걸리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저는 하여튼 그 문제는 꼭 우리 군산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것이 저의 원래 이 정치를 했던 소신이고요. 그런 결과들을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 논의해서 우리 군산에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시골 산다고 차별받고 지방 산다고 차별받고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교육 격차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닌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은 하여튼 우리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신념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나아갈 교육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확대가 되고 하면서 저는 그런 문제는 꼭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 군산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은 말씀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신 만큼 좋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배움은 이게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군산시의 평생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평생 교육을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 군산시의 평생교육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아무리 여건이 갖춰졌더라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하지 못했다면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5년 동안 1000개 넘는 강좌에서 15,000명이 넘는 인원이 벌써 수강을 했어요. 저도 몇 번 했어요. 그렇죠? 기타랑 영어랑 너무 좋아요. 교육의 퀄리티 참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 특히 저는 막 눈물 흘렸던 게 우리 문해교육 우리 어르신들 지금도 우리 시장실에 가면 그분들이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저한테 편지 써서 보낸 게 있거든요. 시도 써서 보내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여지껏 글을 모르고 평생을 사셨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겠네요. 글을 깨우쳐. 세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글씨로 써서 이게 인생이 어떻게 보면 황혼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70, 8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글을 배우셔가지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하시죠. 편지를 썼다고는 이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의 꿈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글을 깨우쳐서 정말 편지 한번 쓰는 것이 꿈이었다면은 우리 아이들 꿈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이게 평생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해내고 노력해내고 또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편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편지 받았을 때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예. 감동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랑도 네. 있긴 있는데 예. 평생교육 우리 센터에서도 그분들도 교육시키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분들 교육시켜서는 안 돼요. 그 가족들 같이 교육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분들은 교육시켜가지고는 그분들만을 교육시켜서는 적응이 안 돼요. 가족들이 함께 와서 교육받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어, 또 그렇게 해서 심리와 연계해서 그런 것도 좀 더 이렇게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우리 가족센터 새로 건립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거기 그 소통의 방, 그 다음에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예. 우리 평생교육학습센터와 함께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전에는 큰 틀에서만 그냥 이렇게 일정 부분 소수의 인원만 했는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각 부분까지도 이제 세세한 것까지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면. 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군사는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뭐 일반 학교에서 한 반에 한두 명은 기본이에요. 근데 저의 딸 친한 친구가 다문화 가정이 아닌데 이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사춘기 가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짓게 되고 어울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소외당하는 게 제가 느껴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다 잘못했는데 얘한테 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좀 다문화의 어떤 그런 생활 자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일반 시민들과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 첫째 그 가족들, 네. 우리 한국 사람인 그 가족, 뭐 예를 들면 시어머니랄지 시아버지랄지 네. 남편이랄지 맞아요. 그분들도 같이 교육받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질문 넘어가서요. 뭐 다문화 이제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발달 장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산시에 그 발달 장애인을 위한 학습관 있잖아요. 평생 학습관. 저기 그 채만신문학과 그 옆에 그 건물이죠. 되게 네. 크고 전 좀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특수아동 그 미술치료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장애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 특히 발달장애인들 특수학교가 있죠. 네, 졸업을 하고 나면은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아주 중증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심으신 분들은 옆에서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네.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그 한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눈물 나요. 왜냐면은 자식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 먼저 입장에서는 죽으면은 맞아요. 저 우리 책임있어요. 애들 누가 돌보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띵해지는 거 이런 거. 똑같이 대한민국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과정까지는 일정 부분 이제 학교가 특수학교가 있어서 해결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요 똑같아요. 학교 예. 다니나 거기를 마친 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교육하고 함께하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 그거 시설 하나 해서 지금 현재 한 46명 이게 거기서 다니고 계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직업교육도 시키는 분들 이렇게 몇백 명이 1년에 거기를 다녀가시는데 규모가 아직은 작죠.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한다 이 자체가 그 발달장애인을 가진 가족들한테는 큰 힘이에요. 큰 힘이거든요. 아마 이런 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서 그분들이 좀이라도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또 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을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교사에서부터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특수교사 네.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어야 되고 네네네. 거기 이제 보조교사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활동보조 선생님이 개인적인 일, 그러니까 뭐 아프거나 사고가 났고 이러면 그동안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제 저는 직접 아이를 가르쳐 보니까 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아이, 이동이 불가능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가 사춘기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움직임의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사춘기의 특징이 있잖아요. 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근데 이게 좀 격해지면 부모도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애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화내는 거.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물건을 던지고. 이렇게 격한 어떤 행동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부모들은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마다 너무 힘든데, 그런 것까지 하면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게 안 보이는 데서 많이 우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생각은 있으니, 저희들 앞에서 아주 착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충들을 해소할 때가 많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되게 학습관 저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되게 규모는 큰데 46명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2년 하고 나면 이제 또 바꾸고 또 그런데 이게 워낙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등급이 다 달라서 좀 예. 기준이 좀 많이 다를 것 아니 같아요. 저기 이 발달장애 장애인 평생학습관 이게 시지경인가요? 예, 시지경으로. 예, 시지경. 그러니까 뭐 교육부랑 이렇게 상관없이. 예. 그것도 뭐 시지경. 그것도 군산의 최초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지경하는 건 처음이죠. 지금 처음이죠. 보면은 이 발달장애인들 뭐 이렇게 그 학교 민간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데는 몇 군데 민간인들 있어요. 있죠. 그래서 네. 뭐 산돌도 네.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 지경이 처음인데 왜 그러냐면 산돌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가요. 그렇죠. 그래도 좀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런 산돌학교로 가서 그런 데를 일반 활동할 수 있는 데 가다 보면 적응을 거기서 못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였었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우리 시 지경으로 해서 왜냐하면 민간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간에서 또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으니까. 네, 못해요. 진짜. 그래서 왜냐면 우선 대부분은 혼자서는 스스로 뭘 잘 못하는 분들인데 민간 부분에서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죠. 그 선생님이나 인원을 뽑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런 민간 부분에서 좀 케어하기 힘든 분들을 우리 시지경으로 좀 발달장애인 학습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래도 조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은 바리스타 같은 것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체육활동 통해서 뭐 체육 그 장애인 그 선수 그걸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일정 단순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직업도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하는데 이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해야만이 성과는 조금 나는 것이지만은 이건 반드시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몫이거든요. 참 이런 게 진짜 핀셋 정책이네요. 디테일한 정책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보람있던 게 저희 아이하고 똑같은 지금 저희가 22살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는데 그래도 좀 뭐 컴퓨터 이런 능력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되게 성실해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근데 취직했다고 딱 첫 월급 때 저 커피를 사줬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찡하기도 한데 그런 아이들이 좀 사회에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두루두루 갖춰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끝까지 케어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넓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같은 것도 그룹 홈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꾸릴 수 있도록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좀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육부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가지고 했는데 평생교육도 교육부의 역할이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도 교육부의 역할이다. 이제는 여기를 이제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정규 학교에 대해서만 교육 정책을 내놓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쓰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부가 노력을 좀 해달라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 학습관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그래갖고 예산도 좀 지원을 받고 하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앞으로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늘려갈 것 같아요. 교육부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육부 자체도 이제 그런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교육부의 정책, 그 다음에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단순히 초등학교도 대학교까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넓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 직접 오지 못하는 그런 발달장애인 성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 역량이 그것까지 모든 것은 책임을 못 짓는데 그래도 찾아가는 그분들을 발달장애인 성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도 찾아가서 좀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그건 좀 부족은 하죠. 이게 어떻게든지 군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군산으로 이사 오시려고 해요. 다른 자기네 지역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우리도 인원에 한계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부족한데 이번에 보니까 익산에서도 익산시에서도 발달장애인 학습관을 준비를 한다는 제가 뉴스를 봤어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조금씩. 좋은 정책의 영향력이죠. 예. 그래서 그 일산은 다 따라오잖아요. 지역 앞에도 그래가지고 앞서가는 군산. 후방은 제2의 좋은 건 천국이니까. 나눠서 쓰는 거니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진심이 많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님 오늘 이 방송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 문제는 어떤 누가 뭐 학부모가 책임지는 단순히 학부모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특히 인류 역사상 가장 변화가 빠르다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 나라의 발전이라고 저는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교육이 중요하고 그동안의 교육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혁신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점점 이제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경쟁을 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능력과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뭐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은 혼자 해결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우리 지구촌 전체가 전하고 달리 무조건 경쟁해서 내가 이기면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차원이 이제 구시대적인 걸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모든 교육 문제를 만족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 역할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어려우신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한꺼번에 담아서 해결한다는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 시험 봐가지고 1등 가는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미래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 청년들,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우리 군산 교육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또 저희 교사목까지 함께 더 뜻을 더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군산 시장님이신 강임준 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희가 다행이네요.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올해 더욱 고단한 겨울이었는데요. 하지만 겨울이 더욱 거세다고 봄이 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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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